에너지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배터리 중심의 전기화, 이게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어질지 오늘은 신흥 시장의 전기화 성공 이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예. 점을 또 좋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신흥국들 생각하면 네. 가령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기타 그 전기도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화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어떤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역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전기화의 어떤 비율 자체가 신흥국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신흥국들이 발전을 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가 4월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신흥 시장을 위한 전기화 패스트 트랙인데 이 보고서의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후 취약국 포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한 74개국 정도가 되는데 74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통계 자료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 자료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등 전기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에너지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신흥국의 전기화율이 오히려 선진국을 갖다가 앞지르고 있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지른다. 요것만 보더라도 좀 화제성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화석 연료는 전반적으로 경제성 게임 이론에서 탈락을 한 건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흥국들이 이 전기화를 갖다가 빠르게 이룬 거는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비쌌다라고 한다면 자본 축적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또 조달금리도 이들 나라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전기화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설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 발전소는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서 메가와트당 최대 5배의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거는 초기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물론 당시에도 그 발전소의 전 생애 주기, 그럼 가령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니까 이걸 평균을 내면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보다 훨씬 쌌지만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엄두도 못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러니까 순수 자본 지출 측면에서 화석연료 발전과 경쟁력을 갖다가 충분히 갖추게 된 거고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25년 아닙니까? 24년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솔라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그게 태양광 가격이에요. 네. 밑에 그 회색 부분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고요. 이미 한 23년 이때부터 태양광만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는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싼 상태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태양광하고 그 ESS를 결합한 겁니다. 이것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한 거는 사실은 화석연료보다 아직은 비싼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도 훨씬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지게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신국에서 사실은 이 태양광 플러스 BESS가 왜 이렇게 그 확산이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가격이 급락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효율성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전기화 시대에는 사실 화석연료라는 건 에너지 투입 대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쓸 때 최종 나오는 에너지 양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열로 낭비를 하죠. 기존의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면 태양광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로 이어지는 전기 기술 생태계는 사실 이 화석연료보다 약 3배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술이라는 거는 글로벌 보급량이 2배로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약 20%씩 하락하는 강력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 현재 무관세 수입국 기준으로 태양광 플러스 BESS 통합 발전 비용은 1메가와트당 76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그 초기 투자 비용을 갖다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발전을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는 원료비가 안 들잖아요. 근데 화석연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그게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발전 단가 측면에서는 그 태양광 에너지 플러스 BESS 시스템이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시스템으로 전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에너지 안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 또 투자의 자금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에너지가 화석 연료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된 거,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이 좀 드실 것 네.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뭐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면 중요한 건 또 송전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문제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기존의 중앙 집중형 어떤 그 전력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 송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라도 쪽에서 그 이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지금 용인의 반도 측배까지 끌어오는데 송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송전탑이랑. 네. 근데 그게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다못해 낙후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송전선로 깔고 하는데 사실 엄청난 반대도 반대지만 돈도 천문학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사실 일일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 어떤 발전소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송배 전망을 까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가 이걸 갖다 해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ESS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이 전기를 끌어와야 될 필요가 없죠. 네.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낮에 발전을 한 걸 갖다가 ESS 시스템, BESS 시스템 저장을 했다가 밤에 전기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신흥국들이 이쪽 부분에 훨씬 더 주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송배전망까지 전부 다 합친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산화된 시스템 2019년만 해도 분산화된 시스템이 이 여기 아래 그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는 선이 있죠. 무상향하는 선. 예. 이게 집중형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딱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송배전망을 깔아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그 100km 떨어져 있을 때, 200km 떨어져 있을 때 그 발전소에서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500km 떨어져 있을 때 당연히 500km 떨어져 있으면은 발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왜 그러면 송전탑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상행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록색. 예, 초록색. 네. 근데 이제 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2019년에는 비쌌지만 지금 2026년에는 확 떨어졌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평탄할 수밖에 없겠죠. 송전탑 건설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2035년 되면 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네, 당연히 이건 똑같을 수밖에 네, 없겠죠. 네. 왜 그러면 송배전망을 깔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ESS, 특히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송배전에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그 망을 깔아야 될 어떤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전기화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거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보고서를 보고서. 네. 야, 우리가 좀 낙후된 나라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전기불도 못 켜고 뭐 이렇다라고 보통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옛날 말이 되는 예, 거예요. 옛날 말에 되는 게 이게 그 우리가 과거에 그 유선 전화망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선 전화망을 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 유선 전화망을 쓰다가 지금 그 전화망이 필요 없는 유선망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은 어때요? 유선 전화망 시대가 없어요.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로 리프로깅이라고 예. 보통 프로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도약하는 거. 신흥국은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휴대전화 시장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전기 시장에서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리프로깅.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화 시대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기존에 원전을 짓든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짓든 아니면 LNG 발전소를 짓든 그 발전소를 짓고 그걸 송배전망으로 쫙 연결을 해서 시골까지 연결을 해서 이걸 전기화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거치지 않고 아까 그 유선 전화망을 그 시대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네. 그다음에 BES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기화를 갖다가 이뤄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태양광 발전 거기 보면은 이 회색선이 있을 겁니다. 그 회색선 있죠? 그게 미국의 그 태양광 설치예요. 그리고 녹색 선들은 거기 각국 그 신국들 국가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 대부분이 미국보다 앞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판매량에서도 미국을 앞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EV카, 전기차 판매에서도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풍력 발전도 미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이 꽤 되고요. 그렇네요. 전기화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후 취약국들 74개 국가라고 그랬죠. 그중에 46%가 태양광 발전 보급률에서 미국을 이미 앞서가고 있고요. 가령 나미비아 같은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 발전 보급률이 35%에 달합니다. 전기차 점유율은 네팔이 70%.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스리랑카도 64%에 달해요. 그다음에 약 51% 국가는 국가 전반의 전력 화율에서 벌써 미국을 갖다 추월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이게 놀라운 그 엠버 보고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등록된 데이터만 하는 거예요. 국가 통계에 등록된 데이터만.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추론을 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2017년 이후에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패널은 지금 등록된 것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 통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네 집 지붕 위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산업단지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태양광 발전을 갖다가 그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네. AR 시대에 오니까 이렇게 신흥국들도 나름 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그렇죠. 성장의 부기를 예. 지니게 됐구나.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낡은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종식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는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엠버가 그 주장하는 결론이 바로 그건데요. 이들 기후 취약국의 공통적인 어떤 핵심이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 일조량이 풍부한 썬벨트 지역에 사실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그 굉장히 잘 비치는 썬벨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의 석유나 석탄을 갖다가 외화를 주고 사와야 하는 처지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국가별로 무역 적자의 몇 %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데 쓰이느냐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특정 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에 달하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19개 국가가 무역 적자의 50% 정도를 이상을 갖다가 네. 화석연료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존의 그 화석연료를 갖다가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나마 20년에서 25년까지 이들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수입한 138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이걸 갖다 수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깔고 있는 거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LNG 그다음에 연간 42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수입을 갖다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식은 뭐냐면은 결국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경제 성장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대응 방식이 완전히 꺾였죠. 충분히 발전을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이들 국가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의 어떤 변화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해서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그 에너지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보, 이런 측면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모의 경제 딱 돼 있고 환경도 네. 좋은데 네. 왜 이렇게 뒤쳐졌을까요? 기회를 제대로 못 본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문이었는데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망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송전망, 배전망, 발전소들도 다 젖어가지고 감가상각 다 끝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엎어서 새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거대한 매몰 비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노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엄청난 매몰 비용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뭐 규제나 인허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송전탑 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가령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그 거대한 단지에 이걸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수많은 규제와 인허가를 넘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지역 주민들도 반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그걸 찬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기존 에너지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걸 이들은 달궈하지는 않겠죠. 가령 뭐 내가 지금 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중앙집중형 전력망에서 자기신들이 어떤 전기의 배분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주도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게 분산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분산형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이 약간 훼손되는 측면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신흥국들보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확산 자체가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음에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에너지 주도권이 신흥시장에 이제 꽉 잡게 될 날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선후 관계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패권 전쟁에서 누가 이제 갑이 되고 을이 될지 굉장히 관심 갖게 되네요. 새 시대로 전환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